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강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거는 지금 3강 한국의 자유화 민주화, 시민사회의 발달과 국가 역할의 변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4강은 바로 이어서 IMF 환란과 국가 역할의 변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편입이 되는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신자유주의로 편입될 때까지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편입될 때까지의 과정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국가 역할이 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산업화죠. 무슨 이야기냐면 산업화를 갖다 국가가 발전주의 모델에서는 촉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산업화를 촉진을 시켜서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시민사회의 발달입니다. 지난 강의를 혹시 이 강을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국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그러니까 60년대 초기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변변한 세력이 없었죠. 뭐 기업도 거의 없었고 국민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과거에 양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국가가 경제 성장에 보통 매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됐든 산업화의 결과로 성공적인 완수로 시민사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민사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죠. 재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많은 집단의 노동자, 금융노동자도 있고 제조업 노동자도 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중산층이 또 가장 중요한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85%나 문명이 되던 나라에서 이제 대부분의 글을 깨우치고 문명률은 거의 미미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말 급속도로 불과 한 20년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이던 나라가 경제 규모 10위의 그 발판을 마련한 거 보면 얼만큼 급속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민간 부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로부터 간섭받기를 이제 원치 않는 거죠. 발전주의 모델에 있어서는 그 국가는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원을 하는 거죠. 뭐 금융을 알선해 주거나 또 해외를 갖다가 해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던 것.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기업들은 이미 많은 자체 인력을 갖다가 고용하고 스스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나라에서 산업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교육받는 양질의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밑거름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 일어나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85% 가까이 됐다고 얘기했죠. 문맹률이 85% 가까이 되는 나라가 거의 산업화가 완수되고 난 다음에 문맹률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한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양질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모가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 교육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필요 없어 하고요. 필요 없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규제라든지 간섭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업화가 완수된 다음에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규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체 인력을 갖다가 양성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국제화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랫동안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정치 영역이나 사회 전 영역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체제를 갖다가 벗어나면서 이제 좀 민주주의의 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된다. 그런 국민적인 민주화 요구가 상당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양화와 다원화 요구가 이제 본물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는 이제 새로운 발전주의의 국가 역할에 대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발전주의 국가 모델,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계획해서 전 사회를 산업화로다가 끌어가는 것보다는 분배의 과실을 나누고 또 마냥 다양성이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다양성의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전에 발전주의 국가가 사회를 갖다가 경제적 변형을 이루게 만든 그런 과실이죠. 그 경제적 변형이 교육으로다 또 영향을 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머리도 깨이고 생산성 있는 사회가 되고 사회도 다원화되고 사회가 발전된 결과물들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죠. 사회가 이제 경제성장 이후에 민주화나 자유화로 이루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민주화가 됐고요. 경제는 자유화가 됐고 이미 이제 기업은 국제화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는 다원화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미 한국은 이 밑에서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체제, 여기가 정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걸 간단히 들면 여기가 정치 영역이죠. 정치 영역에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이양을 해서 쭉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일본은 이미 메이지維新 이후로 1930년대를 지나서 이렇게 일본은 이미 도달을 한 거고요. 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지만 경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가가 간섭하는 데서 시장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는 발전주의 전통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대만은 정치 쪽의 발전은 좀 더디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대만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한국과 일본은 이런 형태로 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대만도 이쪽으로다가 오게 된 거죠. 아주 최근에 가서 지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전주의 모델이고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그런데 사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부분에 가난한 나라에서 발전주의 모델로 산업화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발전주의 모델 하에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발전주의 모델 하에서는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완수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그 부분을 계승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87년대 도전이 돼가지고 6.29 선언으로 인해서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자유화와 그다음 민주화와 여러 가지로 다 다원화로다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YS 정부, DJ 정부 이렇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렇게 가는데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의 발전주의 방식을 갖다 계속 고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회는 다원화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애매한 위치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완전히 첨단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노동 집약적이나 기술 그러한 형태로 아니면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에 있어서 한계를 도달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도약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좀 이타적이고
좀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지도자가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계속 역할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발전주의 모델에 의해서 중앙집권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또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형태가 이렇게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시대에 적합하게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YS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부터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역할이 완전히 서구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간 부분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정부 부분은 관리하는, 그리고 평등은 조절하는 그런 형태는 또 아닌 거죠. 국가가 막 관여하는데, 관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국가 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내려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간섭을 하는데, 실제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성으로다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역할혼란이 지속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그 87년도에 6.29 선언이 있을 때가 미국에 석사를 받고 있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석사를 받고 있어서 6.29 선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박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발전주의 모델과 약간 권위주의 형태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혼란기를 겪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정립돼서 잘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과도기 상태라든지 혼란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상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실패하고, 이렇게, 도저히 정치 지도자나 이쪽으로 나타날 수 없는 구시대 인물들, 그러니까 뭐, 거의 다른 나라 치면 볼셰비키급의 사람들, 그 다음에 모택동 시절의 사람들, 이런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그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그 아주 다원화된 사회의 상층의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DJ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피크를 찍는데,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희한한 형태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시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말 역행을 하게 되죠. 어느 상태인데, 그런 조짐은 여기서 이제 그 정도로 보이진 않았고, 저는 요 당시 87년에서부터 9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역할혼란을 하다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우리가 이제 IMF를 맞게 되면서, 뭐 꼭 IMF 환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이 됐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동용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부터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도가 서구에 있는 제도가 이제 옮겨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IMF 기준으로 해서 한 무렵 이전서부터 한 90년대 초반부터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요구가 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다가 편입이 돼버리는 거죠. 사회도 변화하고. 그런 것이 이유가 이제 97년에 그 IMF 위기, 그 금융 위기를 계기로 그렇게 되는 거고, 크게 이제 규정을 하면은요,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그랬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들이 펼치는 그러한 정책들, 이렇게 뭐 좌우를 떠나서 이제 경제 정책이나 대외관계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성격을 띈다 하더라도 기존의 발전주의 체제, 또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걸 간섭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전통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갖다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부과하는, 그러니까 한국형 신자유주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극도로 이제 그러한 형태가 더 심해지고요. 이제 DJ와 노무현 정부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려는 시대 역행적인 운동권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제 잠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컨트롤 가능하게 아주 극소수 이렇게 일부 참여를 하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교육을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맞춘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기억, 아까도 말씀을 드린 볼셰비키 정도의 사고방식, 또 아니면은 모택동 시절의 사고방식, 또 더 그걸 벗어나 가지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참 사회가 참 많은 갈등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1시간 잡아서 우리나라의 이제 운동권에 대한 계보서부터 역사를 제가 한두 시간에 걸쳐서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부분은 산업화 이후에 또 다시 전 사회를 갖다 우리 사회를 변하게 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빨리 캐치업해서요, 정보화 시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87년을서부터 해가지고 MB까지 요 사회를 갖다가 신자유주의 동용화라고, 좀 말이 약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세계 경제 체제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유사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한국식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한국식 신자유주의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동용화, 또 아니면 한국식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IMF 위기가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게 됐는지 해서 어떻게 신자유주의로 변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